봄비가 내리는 3월의 어느 금요일 오후, 청솔병원 지하 1층 직원 휴게실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케이크와 꽃다발, 그리고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된 퇴직 기념 현수막. 오늘은 이 병원에서 20년간 청소 일을 해온 정소영 씨의 마지막 날이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병원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부장의 짧은 치사가 끝나자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소영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박수를 받았다. 65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깊게 팬 주름 사이로 차분한 품위가 묻어났다. 소영 씨,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어요. 언니 없으면 우리 어떡해요. 같이 일했던 청소 동료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다가왔다. 정소영은 미소로 답했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다. 20년 동안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퇴직금과 함께 전달된 흰 봉투 속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정소영은 그것을 조용히 가방에 넣었다. 휴게실 한쪽에서는 젊은 간호사들이 수군거렸다. 저 아주머니 항상 혼자시더라. 가족도 없으신가 봐. 응, 명절 때도 병원 나오셨잖아. 외로우실 것 같아. 근데 되게 점잖으시지 않아? 뭔가 다른 청소 아주머니들이랑 느낌이 달라. 그러게. 말투도 그렇고 가끔 책 읽으시는 거 봤는데 어려운 책이더라. 간호사들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누구도 그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았다. 병원에서 20년을 일했지만 정소영은 여전히 청소하는 아주머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퇴직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정소영은 마지막으로 한번 병원 복도를 걸었다. 매일 아침 6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이 복도를 몇천 번, 몇만 번 닦았을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봄비가 유난히 포근해 보였다. 정 선생님.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돌아보니 응급의학과 과장 김태준이었다. 40대 중반의 그는 이 병원에서 10년째 근무 중이었다. 아, 김 과장님. 선생님 오늘까지시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병원이 항상 깨끗했어요. 고맙습니다.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아니에요. 선생님은 정말 특별하셨어요. 일하시는 모습 보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냥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예술 작품을 만드시는 것 같았달까요? 정소영이 희미하게 웃었다. 김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실례지만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65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앞으로 뭐 하실 계획이세요? 글쎄요.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요.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순간 정소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하지만 곧 다시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다들 각자 바쁘게 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선생님, 과장님도요. 김태준이 떠나고 정소영은 다시 복도를 걸었다. 20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다. 45의 나이에 처음 잡은 걸레, 처음 쓴 대걸레.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 얼마나 울었던가. 하지만 눈물은 금방 멈췄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그저 묵묵히 일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버렸다. 20년이 그렇게 흘러갔다. 병원 정문을 나서는데 총무부 직원이 뛰어왔다. 정소영 선생님. 잠깐만요. 네. 아, 이거 드리는 걸 깜빡했네요. 인사팀에서 보관하고 있던 선생님 서류들이에요.
입사할 때 제출하셨던 거요. 직원은 얇은 파일 하나를 건넸다. 20년 전 서류라 좀 낡았는데 혹시 필요하실까 봐요. 이력서랑 자격증 사본 같은 거 들어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정소영은 파일을 받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병원을 떠났다. 그날 저녁 병원 지하 휴게실에서는 뒷정리가 한창이었다. 청소 담당 김미숙이 테이블을 닦다가 바닥에 떨어진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이게 뭐지? 파일을 집어든 김미숙은 거표지를 봤다. 정소영 인사서류라고 적혀 있었다. 아, 소영 언니 거네. 아까 총무부에서 준 거 떨어뜨리고 가셨나 보다. 파일을 펼치는 순간 김미숙의 눈이 커졌다. 뭐야, 이게 이력서였다. 하지만 그냥 평범한 이력서가 아니었다. 학력 한국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의학교육학 석사, 한국대학교 의학교육학 박사, 경력 한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의학교육학회 이사, 교육부 자문위원. 김미숙은 숨이 막혔다.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이게 정말 소영 언니 이력서야? 김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이력서를 다시 펼쳤다. 혹시 동명이인이 아닐까? 다른 사람의 서류가 섞인 건 아닐까? 하지만 사진을 보는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20년 전 젊은 모습이었지만 분명 정소영이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차분한 눈빛, 그리고 품이 있는 미소. 세상에, 이럴 수가. 김미숙은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같은 팀 동료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다. 30분 뒤, 지하 휴게실에는 5명의 청소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미숙아, 그래서 그게 진짜야? 응, 내가 직접 봤어. 여기 사진도 있고 도장도 찍혀 있어. 이력서는 손에서 손으로 넘어갔다. 모두의 얼굴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한국대 의대 교수였다고? 우리 소영 언니가? 근데 이게 진짜라면 왜 여기서 청소 일을 하신 거야? 그러게. 교수면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뭔가 사연이 있었던 거 아냐? 엄청 큰 사건이 있었거나 여자들의 추측이 이어졌다. 하지만 누구도 명확한 답을 알 수 없었다. 20년 동안 함께 일했지만 정소영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단 한마디도 꺼낸 적이 없었다. 이거 어떡하지? 언니한테 연락해야 하는 거 아냐? 근데 우리 언니 전화번호 아는 사람 있어. 침묵이 흘렀다. 놀랍게도 아무도 정소영의 연락처를 모르고 있었다. 20년을 함께 했지만 그녀는 철저히 선을 그었다. 일이 끝나면 바로 기숙사로 들어갔고 개인적인 약속을 만든 적도 없었다. 인사팀에 물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내일 아침에 물어보자. 일단 이 서류는 내가 보관할게. 다음 날 아침, 소문은 병원 전체로 퍼져나갔다. 청소 직원들의 입을 통해 간호사들에게 그리고 의사들에게까지. 점심시간이 되자 병원 구내식당은 이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들었어? 청소하시던 그 할머니 원래 의대 교수셨대. 에이, 그게 말이 돼. 누가 지어낸 거 아냐? 아니야. 이력서 봤다는 사람이 여럿이야. 한국대 교수였대. 진짜면 완전 대박이네. 근데 왜 그런 사람이 여기서? 응급의학과 과장 김태준도 그 소문을 들었다. 처음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총무부에 확인해보니 사실이었다. 20년 전 정소영이 제출한 이력서에는 분명 한국대학교 의과대학 정교수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김태준은 지난 10년간 정소영과 나눴던 짧은 대화들을 떠올렸다. 새벽 응급실에서 야간 당직을 설 때,
복도에서 마주치곤 했다. 정소영은 항상 조용히 청소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김태준이 힘든 수술을 마치고 복도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다. 정소영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아, 네. 그냥 좀 힘든 케이스였어요. 의사 선생님들 참 대단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고맙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 일하시면서 힘들지 않으세요? 정소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복도를 깨끗하게 닦으면 환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죠. 그때 김태준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말투가 달랐다. 평범한 청소 노동자의 말투가 아니었다. 마치 오랫동안 가르치는 일을 해온 사람처럼 차분하고 논리적이었다. 선생님, 혹시 전에 다른 일도 하셨어요? 옛날 일은 다 잊었어요. 지금이 중요하죠. 그렇게 대화는 끝났다. 김태준은 그 후로도 가끔 정소영과 마주쳤지만 더 이상 깊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이력서를 보고 나니 모든 것이 이해됐다. 그 차분한 말투, 품위 있는 태도, 어려운 책을 읽던 모습, 환자들을 대하는 세심한 배려, 그것은 단순히 성격이 좋은 청소 직원이 아니라 평생 교육자로 살아온 사람의 흔적이었다. 정 선생님께 연락을 취해봐야겠어. 김태준은 총무부에 정소영의 연락처를 요청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등록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도 연결되지 않았다. 해지된 번호였다. 주소는요? 병원 기숙사로 되어 있는데 어제 퇴실하셨어요. 새 주소는 남기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정소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20년간 이 병원에서 일했지만 떠날 때는 아무런 연결고리도 남기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병원 로비에서는 여전히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다. 근데 진짜 궁금하다. 대학 교수가 왜 갑자기 청소부가 된 거야? 엄청난 스캔들이 있었던 거 아냐? 논문 조작이라던가 아니면 횡령? 돈 문제? 가족 문제일 수도 있지. 남편이 사기꾼이었다던가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간을 되돌려 1998년 봄, 그때 정소영의 이름은 정소영 교수였다. 한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의 정교수. 45의 나이에 이미 학계에서 인정받는 석학이었다. 그날도 정소영은 연구실에서 논문을 검토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다. 봄이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캠퍼스는 젊은 에너지로 가득했다. 교수님, 커피 갖다 드렸습니다. 조교가 문을 노크하며 들어왔다. 아, 고마워요. 여기 놓고 가요. 교수님, 오늘 저녁 학회 참석하시죠? 네, 6시에 출발할 거예요. 조교가 나간 후 정소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던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밤낮 없이 공부했다. 결혼도 늦게 했다. 35세 만난 남편 강민호는 건축가였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 민호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정소영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했고 딸 하나를 낳아 행복하게 살았다. 딸 지연이는 올해 23, 대학교 4학년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은 그의 여름,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7월의 어느 무더운 날이었다. 정소영은 학회 참석차 부산에 가 있었다.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것은 저녁 8시쯤이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현관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정소영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여보, 지연아? 나왔어. 대답이 없었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아니, 텅 비었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았다. 가구는 그대로였다. 하지만 개인 물품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옷장을 열어보니 남편과 딸의 옷이 모두 없었다. 서랍 속 중요한 서류들도 사라졌다. 거실 테이블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소영에게. 남편의 필체였다. 손이 떨렸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정소영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소영, 이렇게 편지로 알리게 되어 미안하오. 나는 당신을 더 이상 속일 수 없소. 사실 나는 지난 5년간 사업 실패로 엄청난 빚을 졌소. 당신 명의로 대출도 받았고 당신 통장의 돈도 모두 썼소. 집도 이미 은행에 넘어간 상태여. 나는 지연이와 함께 새로 시작하려고 하오. 미안하오. 용서를 바라지는 않소.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다. 정소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숨이 막혔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악몽이 시작됐다.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쏟아졌다. 대출금만 3억이 넘었다.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다. 남편이 정소영의 인감도장을 위조해 대출을 받고 통장을 개설하고 온갖 사기를 친 것이었다. 교수님, 경찰에 신고하셔야죠. 주변 사람들이 말했다. 하지만 정소영은 고개를 저었다. 딸아이가 있어요. 아버지를 감옥에 보낼 순 없어요. 하지만 교수님이 피해자시잖아요.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게요. 정소영은 모든 빚을 혼자 떠안았다. 집을 잃고 저축한 돈을 모두 잃었다. 하지만 가장 큰 상처는 딸이었다. 지연이는 아버지를 따라갔다. 정소영에게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남기지 않았다. 엄마보다 아빠를 선택했구나. 그 사실이 정소영을 무너뜨렸다. 평생 딸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딸은 한순간에 자신을 버렸다. 8월이 되자 더 큰 문제가 생겼다. 남편의 사기 행각이 언론에 보도됐다. 유명 건축가 강민우, 수십억 사기 혐의로 수배 같은 기사가 쏟아졌다. 그리고 그 기사마다 한국대 의대 정소영 교수의 남편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대학 측에서 연락이 왔다. 교수님, 잠시 휴직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학교 이미지도 있고. 정소영은 알았다. 이것은 권유가 아니라 압박이었다. 결국 정소영은 사직서를 냈다. 20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9월의 어느 날 정소영은 작은 고시원 방에 앉아 있었다. 3평도 안 되는 공간,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다. 창문 밖으로는 다른 건물의 벽만 보였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구직 신문이 펼쳐져 있었다. 45의 나이, 아무런 연줄도 없는 상태에서 새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대학 교수 경력은 오히려 독이 됐다. 너무 스펙이 높아서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다. 교수님, 저희는 좀 경력이 과하신 것 같아요. 이력서가 너무 화려하셔서 저희 회사랑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면접을 볼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정소영은 점점 지쳐갔다. 10월이 되자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빚을 갚느라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 남은 것은 고시원 보증금과 생활비 몇백만 원이 전부였다. 어느 날 밤, 정소영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번호가 바뀐 것 같았다. 문자를 보냈다. 지연아, 엄마야. 괜찮니? 연락 좀 해줄래? 답장은 오지 않았다. 정소영은 창문 없는 방에서 밤새 울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다. 학문에 헌신했고 가족을 사랑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무엇이 잘못된 걸까? 하지만 눈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살아야 했다. 정소영은 이력서를 다시 썼다. 이번에는 경력을 대폭 줄였다. 한국대 교수 경력을 빼고 단순히 대졸, 사무직 경험 있음 정도로만 적었다. 11월 초 청솔병원에서 청소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봤다. 정소영은 망설였다. 평생 지식인으로 살아온 사람이 청소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면접 날 정소영은 가장 수수한 옷을 입고 병원을 찾았다. 총무부장이 간단하게 질문을 던졌다. 나이가 좀 있으신데 이 일 할 수 있겠어요?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사무직이요. 왜 이 일을 하시려고요? 정소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일이 필요합니다.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총무부장은 정소영의 눈을 봤다. 무언가 범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다. 말투도 다르고 분위기도 달랐다. 하지만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좋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오세요. 그렇게 정소영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1998년 11월 16일 월요일 아침 6시. 정소영은 청소 도구를 들었다. 걸레, 대걸레, 청소용 세제. 손에 익숙하지 않은 도구들이었다. 자, 소영씨. 여기가 3층 내과 병동이에요. 복도 쭉 닦고 화장실도 청소해야 해요. 선배 청소 직원이 시범을 보였다. 정소영은 그대로 따라했다. 허리를 굽혀 바닥을 닦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다. 1시간도 안 돼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소영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습니다. 계속할게요. 정소영은 이를 악물었다. 이것이 자신의 새로운 현실이었다. 받아들여야 했다.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다른 청소 직원들이 말을 걸었다. 소영씨, 첫날인데 어때요? 힘들죠? 네, 조금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우리 일 끝나고 저녁에 소주 한잔 할까요? 아, 저는 괜찮아요. 에이, 왜요? 같이 친해져야죠. 정소영은 미소로 답했지만 거절의 의사는 분명했다. 일은 하지만 개인적인 관계는 만들고 싶지 않았다. 과거의 정소영과 현재의 정소영 사이에 선을 긋고 싶었다. 저녁 6시. 첫 근무가 끝났다. 기숙사 방으로 돌아온 정소영은 침대에 쓰러졌다. 온몸이 쑤셨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다. 거울을 봤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피곤에 찌들어 있었다. 이게 나야? 한국대 정교수 정소영, 학회이사, 교육부 자문위원, 수십 편의 논문을 쓰고 수백 명의 제자를 가르쳤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병원 복도를 닦고 있다. 정소영은 또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 내지 않았다. 옆방에서 들릴까봐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출근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복도를 닦았다. 화장실을 청소했다. 쓰레기를 버렸다. 일주일이 지나자 손에 물집이 굳어져 굳은 살이 됐다. 2주가 지나자 허리 통증이 조금 나아졌다. 1달이 지나자 익숙해졌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특히 의사들이 복도를 지나갈 때면 정소영은 고개를 더 숙였다. 그들의 흰 가운이 너무 부러웠다. 그리고 너무 아팠다. 나도 한때는 저런 사람들과 동료였는데 1999년 봄이 왔다. 정소영이 청소 일을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다. 이제 일은 익숙해졌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복도를 닦고 같은 화장실을 청소했다. 기계적인 반복이었다. 어느 날 아침 3층 복도를 닦고 있는데
젊은 남자 의사가 지나가며 말했다. 아줌마, 여기 좀 다시 닦아요. 발자국 있어요. 정소영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의사는 그냥 가버렸다. 정소영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다시 바닥을 닦았다. 아줌마라는 호칭이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것이 지금 자신의 정체성이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간호사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제 김 교수님 강의 들었어? 진짜 재미있더라. 응. 의학교육 쪽으로 유명하시잖아. 미국에서 박사하셨대. 우리 병원에 그런 분이 계셔서 다행이야. 교육 시스템이 정말 좋아. 정소영은 밥을 삼킬 수가 없었다. 의학교육. 자신이 평생을 바친 분야였다. 예전에는 자신이 그런 강의를 했었다. 학생들의 눈이 반짝이며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던 그때가 떠올랐다. 오후 2시 청소를 마치고 잠시 복도 벤치에 앉았다. 너무 피곤했다.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 있었다. 벚꽃이었다. 대학 캠퍼스의 벚꽃이 떠올랐다. 소영 씨.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선배 청소 직원 김미숙이었다. 쉬고 있어요? 오늘 일찍 끝났네요. 네, 3층은 다 끝냈어요. 소영 씨. 진짜 성실해요. 일도 깔끔하게 잘하고. 그나저나 아직도 우리랑 친해질 생각 없어요? 맨날 혼자 계시네. 죄송해요. 저는 혼자 있는 게 편해서요. 그래도 사람은 어울려야죠. 내일 모레 회식 있는데 꼭 나와요.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정소영은 회식에 나가지 않았다. 거리를 유지했다. 친해지면 과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았다. 그것만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았다. 2000년, 2001년, 2002년. 세월이 흘렀다. 정소영은 변함없이 같은 일을 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했다. 월급을 받아 빚을 갚고 고시원 월세를 냈다. 남는 돈은 거의 없었다. 2003년 가을, 기숙사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엄마,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5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다. 지연아, 지연아, 그동안 어떻게? 엄마, 나 결혼해. 뭐, 결혼? 응, 다음 달에. 근데 엄마는 안 와도 돼. 정소영의 손이 떨렸다. 무슨 소리니? 아빠가 그랬어. 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다고. 엄마가 돈 관리를 못해서 빚더미에 앉았다고. 지연아,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나 아빠 말 믿을래. 그리고 엄마 지금 청소 일한다며? 부끄러워. 내 결혼식에 그런 엄마 오면 안 돼. 지연아. 전화가 끊겼다. 정소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딸이 자신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거짓말을 믿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부끄러워했다. 청소부 엄마가 부끄럽구나. 그날 밤, 정소영은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딸도 자신을 버렸고, 과거의 삶도 사라졌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다. 습관적으로 일어났다. 씻고,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리고 또 복도를 닦았다. 그래, 살자. 일단 살자. 2005년 겨울, 어느 새벽이었다. 정소영은 야간 청소 당번이었다. 병원은 조용했다. 3층 복도를 닦고 있는데 응급의학과에서 막 수술을 마친 젊은 의사가 나왔다. 김태준이었다. 아, 선생님. 이렇게 늦게까지 수고하시네요. 아닙니다. 과장님도 수술 끝나셨어요?
네, 힘든 케이스였어요. 김태준은 복도 벤치에 앉았다. 피곤한 표정이었다. 정소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자판기 커피지만. 아, 고맙습니다. 정소영은 자판기로 가서 커피 2잔을 뽑아왔다. 둘은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다. 선생님, 이 일 오래 하셨어요? 7년쯤 됐네요. 힘들지 않으세요? 정소영이 잠시 생각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이 일에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무슨 의미요? 환자분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작은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거죠. 김태준은 정소영을 다시 봤다. 뭔가 다른 사람 같았다. 말투가, 생각하는 방식이. 선생님, 혹시 전에 예전 일은 다 잊었어요. 지금이 중요하죠. 정소영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태준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2008년 정소영은 55이 됐다. 병원에서 일한 지 10년이 됐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병원은 리모델링을 했고 새로운 의사들이 왔고 오래된 직원들이 떠났다. 하지만 정소영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어느 날 응급실에 한 노인 환자가 실려왔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었는데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문제는 퇴원 후였다. 보호자가 없으시네요. 퇴원하셔도 혼자 생활하기 힘드실 텐데. 간호사들이 걱정했다. 정소영은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간호사실을 찾아갔다. 제가 그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네, 소영 씨가요? 네, 퇴근하고 시간 좀 내서 어르신 집에 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밥도 해드릴게요. 에이, 소영 씨가 왜 그런 걸. 괜찮아요. 혼자 계신 분이잖아요. 그날부터 정소영은 퇴근 후 그 어르신 집을 찾아갔다. 청소를 해주고 밥을 해주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 주었다. 어르신은 눈물을 흘렸다. 아가씨, 고마워요. 내 자식들도 이렇게 안 해주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이 알려지면서 병원 직원들의 정소영을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다. 소영 씨, 진짜 착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자기 일도 힘들 텐데. 하지만 정소영에게는 다른 의미였다. 누군가를 돕는 것이 자신을 살게 하는 힘이었다.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었다. 2012년 정소영은 환갑을 맞았다. 동료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다. 소영 언니, 환갑 축하해요. 고마워요. 케이크를 자르며 정소영은 생각했다. 벌써 60년이 흘렀구나. 그중 절반은 교수로, 절반은 청소부로 살았다. 어느 쪽이 진짜 나일까? 하지만 답은 없었다. 둘 다 자신이었고, 둘 다 자신이 아니었다. 2015년 어느 봄날, 정소영은 복도를 닦다가 잠시 쉬고 있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다. 17년 전 대학 캠퍼스에서 봤던 그 벚꽃처럼. 소영 선생님,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돌아보니 김태준 과장이었다. 이제는 부장이 된 그였다. 아, 김 부장님. 선생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저희 응급의학과에서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선생님께 조언을 좀 구하고 싶어서요. 제가요? 제가 무슨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오래 일하셨잖아요. 그리고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배울 점이 많으세요. 정소영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말씀하세요. 신입 직원들한테 환자 응대에 대해 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소영은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환자들은 아플 때 병원에 와요. 몸도 아프지만 마음도 불안하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작은 배려예요. 복도가 깨끗하면 환자들이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아져요. 따뜻한 말 한마디면 위로가 되죠. 직업이 무엇이든 우리 모두 환자를 돕는 사람들이잖아요. 김태주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선생님, 혹시 우리 직원 교육대 한번 와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요? 제가 그런 자리에 선생님만큼 이 병원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선생님 말씀이 직원들한테 큰 울림이 될 거예요. 정소영은 망설였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 얼마 만인가. 17년 만이었다. 해볼게요. 일주일 후, 작은 회의실에 20명의 신입 직원들이 모였다. 정소영은 앞에 섰다. 떨렸다. 손이 떨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 일을 하는 정소영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계속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간단해요. 환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일을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같아요. 환자가 건강을 되찾도록 돕는 거죠. 점점 목소리가 안정됐다. 예전의 감각이 돌아왔다. 강의하던 그때의 느낌. 제 일은 청소예요. 누군가는 하찮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깨끗하게 닦은 복도를 걷는 환자들이, 제가 청소한 화장실을 사용하는 보호자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회의실이 조용했다. 모두가 정소영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저는 그게 진실이라고 믿어요. 의사든 간호사든 청소부든 우리 모두는 이 병원에서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환자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정말 좋은 병원을 만들 수 있어요. 20분간의 짧은 강의가 끝났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신입 직원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 배울 점이 많았어요. 김태준이 다가왔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잘하실 줄 몰랐어요. 정소영은 미소 지었다. 아, 그렇구나. 자신이 잊고 있었던 것, 사람들을 가르치는 기쁨, 지식을 나누는 즐거움. 그것은 여전히 자신 안에 살아 있었다.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정소영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17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 그 안에는 예전에 쓴 논문들, 강의 자료들, 학생들이 보낸 감사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편지 하나를 펼쳤다. 교수님 강의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소영은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이 했던 일이, 쌓아온 시간이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다는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나는 여전히 나구나. 2018년 2월, 정소영은 65이 됐다. 병원 규정상 정년이었다. 퇴직 날짜가 잡혔다. 3월 30일, 한 달 남은 시간 동안 정소영은 병원 구석구석을 돌아봤다. 20년 동안 닦았던 복도, 청소했던 화장실, 쓰레기를 버렸던 장소들, 모든 곳에 추억이 묻어 있었다. 소영 언니, 진짜 가시는 거예요? 너무 아쉬워요. 동료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20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에요. 우리 언니 없으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잘하실 거예요. 마지막 주가 됐다. 정소영은 퇴직 준비를 했다. 기숙사 방을 정리하고 짐을 쌌다.
20년간 모은 물건들이 생각보다 적었다. 큰 가방 2개면 충분했다. 3월 29일 밤, 정소영은 편지를 썼다. 병원의 동료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20년 동안 이곳에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이 병원은 제게 새로운 삶을 주었습니다. 청소 일을 하면서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편지를 다 쓰고 정소영은 오래된 상자에서 하나를 더 꺼냈다. 한국대학교 의과대학 정교수 시절의 명함, 이력서, 논문, 상장.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버릴까 생각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것들도 자신의 일부였다. 부정할 수 없는 과거였다. 그냥 가지고 있자. 숨기지도 자랑하지도 말고. 3월 30일 아침, 퇴직식 날이었다. 정소영은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다. 마지막으로 병원 복도를 걸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따뜻했다. 휴게실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케이크, 꽃다발, 현수막. 정소영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행복했을까? 이 20년이? 대답은 복잡했다. 힘들었다. 외로웠다. 때로는 죽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간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겸손하게 만들었다. 인간적으로 만들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무부장의 치사가 끝나고 박수가 터졌다. 정소영은 고개를 숙였다. 퇴직금과 함께 봉투를 받았다. 그리고 총무부 직원이 오래된 파일을 건넸다. 선생님 입사 서류예요. 혹시 필요하실까 봐요. 감사합니다. 정소영은 파일을 가방에 넣었다. 하지만 휴게실을 나오면서 그 파일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몰랐다. 병원을 떠나며 정소영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20년. 청소부로 산 20년. 교수로 산 20년. 합쳐서 40년. 그것이 자신의 인생이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정소영은 천천히 걸었다. 봄바람이 불었다. 벚꽃이 흩날렸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엄마, 심장이 뛰었다. 딸이었다. 15년 만에 듣는 목소리. 지연아? 엄마, 나 지금 병원이야. 아빠가 쓰러지셔서. 정소영은 택시를 잡아타고 딸이 말한 병원으로 향했다. 손이 떨렸다. 15년 만에 딸을 만난다. 어떤 모습일까? 자신을 어떻게 볼까? 병원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젊은 여성이 의자에 앉아 울고 있었다. 지연이었다. 38의 나이.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딸의 모습이었다. 지연아. 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엄마.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15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에 놓여 있었다. 아빠는 어떻게 되셨니? 뇌출혈이래. 쓰러지셨어. 의사가 위험하다고. 지연이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정소영은 딸 옆에 앉았다. 손을 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아직은. 엄마한테 연락한 건 다른 사람이 없어서야. 오빠도 외국에 있고 아빠 형제들도 다 연락 끊었고.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을게. 2시간 후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 분이세요? 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성공 확률이 높지 않아요. 해주세요. 제발. 지연이 매달렸다. 수술은 6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정소영과 지연은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엄마. 응? 미안해. 15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 너무 잘못했어. 지연이 오열했다. 아빠가 그랬어. 엄마가 돈 관리를 못해서 빚더미에 앉았다고. 엄마가 사치스러워서 우리 가족이 망했다고. 나 그 말 믿었어. 그래서 엄마를 원망했어. 정소영은 조용히 들었다. 근데 진실은 달랐어. 결혼하고 몇 년 뒤에 알았어. 아빠가 사기를 쳤다는 걸, 엄마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걸, 엄마는 피해자였어. 그걸 알았을 때, 나 엄마한테 연락하고 싶었어. 사과하고 싶었어. 근데 너무 부끄러웠어. 어떻게 얼굴을 보겠어. 그렇게 엄마를 버린 내가. 지연은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엄마. 정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지연아. 다 지난 일이야. 아니야, 괜찮지 않아. 엄마가 청소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 내 잘못이야. 아니야. 그 일은 엄마가 선택한 거야. 그리고 그 시간도 의미가 있었어.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의미? 응. 엄마는 그 20년 동안 많은 걸 배웠어. 겸손함, 성실함,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엄마, 교수였을 때 엄마는 자만했었어.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지. 근데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알았어. 직업이나 지위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밤 11시 수술이 끝났다. 의사가 나왔다.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연이 의사에게 고개를 숙였다.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강민호가 보였다. 57의 나이. 많이 늙어 있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모습이 초라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정소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미워? 아니, 미워하기엔 너무 오래됐어. 그냥 남남이야. 다음 날 아침, 강민호가 깨어났다. 지연이 달려갔다. 아빠, 지연아. 강민호의 목소리는 약했다. 그는 창문 너머에 서 있는 정소영을 봤다. 눈이 마주쳤다. 소영. 정소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 하우. 정소영은 돌아섰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일주일 후, 강민호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 회복 중이었다. 지연은 매일 병원에 왔고, 정소영도 가끔 들렀다. 딸을 위해서였다. 어느 날 오후, 병실에서 강민호가 정소영에게 말했다. 소영,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소? 지연이 자리를 비켜줬다. 둘만 남았다. 할 말이 많소. 하지만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소. 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오. 해야 하오. 내가 당신한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요. 당신 인생을 망쳤소. 정소영은 창밖을 바라봤다. 망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신 때문에 모든 게 끝났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끝난 게 아니라 변한 거였어요. 소영, 교수로 살 때 난 교만했어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죠. 근데 청소부가 되고 나서야 알았어요.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요. 정말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강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소.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다만 고맙소. 지연이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아줘서 지연이를 위해서였어요. 아빠에 대한 환상이라도 가지고 살길 바랐어요. 미안하오. 정소영은 일어섰다. 이제 그만 쉬세요. 건강 회복하시고. 병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김태준과 마주쳤다. 정 선생님? 아, 김 부장님. 여기는 무슨 일로? 가족이 입원해서요.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선생님. 김태준이 파일 하나를 꺼냈다. 정소영의 이력서였다. 이게 퇴직식 날 휴게실에서 발견됐어요. 선생님 거 맞죠? 정소영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거예요. 선생님이 한국대 의대 교수셨어요? 예전 일이에요. 김태준은 깊이 한숨을 쉬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할 필요가 없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하지만 김 부장님, 제가 교수였든 청소부였든 중요한 건 제가 일을 성실하게 했느냐잖아요. 그렇죠? 김태준은 할 말을 잃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김태준이었다.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요? 우리 병원에서 직원 교육 프로그램 담당자를 찾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요? 네. 선생님은 의학교육 전문가시잖아요. 그리고 20년간 현장에서 일하신 경험도 있고요. 선생님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어요. 정소영은 잠시 생각했다. 시간제로 할 수 있을까요? 딸을 돌봐야 해서요. 물론이죠. 그렇게 정소영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일주일에 3번 병원에 나가 신입 직원들을 교육했다. 환자 응대, 의료 윤리, 팀워크. 정소영은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병원에서는 모든 사람이 중요해요. 의사도, 간호사도, 청소부도. 우리 모두가 환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교육을 듣던 젊은 간호사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 교수님이셨다면서요? 근데 왜 청소 일을 하셨어요? 정소영은 미소 지었다. 인생이 항상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모든 걸 잃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거기서 어떻게 일어나느냐예요. 감동적이에요. 감동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힘든 일을 겪을 거예요. 그때 기억하세요.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걸. 강의가 끝나고 정소영은 병원 로비를 걸었다. 예전에 청소했던 그 복도, 지금은 다른 사람이 닦고 있었다. 정소영은 그 청소부에게 인사했다. 수고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녁, 지연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딸과 사위, 그리고 2 손주. 따뜻한 가족의 시간이었다. 할머니는 뭐 하세요? 손주가 물었다. 할머니는 병원에서 사람들을 가르쳐. 멋있다. 선생님이에요? 응, 선생님이지. 지연이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지연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소영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교수 시절의 명함, 논문, 상장, 그리고 청소부 시절의 낡은 작업복. 둘 다 자신이었다.
둘 다 소중했다. 정소영은 창밖을 바라봤다. 봄밤이었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인생은 길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다. 영광도 있었고 치욕도 있었다. 하지만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감사하구나. 정소영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봄은 다시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올 것이다.